나타내고 있네요. 오랜만에 천스탁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1년 9월 말 2021년 뭐 10월 초 그 이후로 오랜만에 1000포인트를 좀 달성을 한 흐름인데요. 이번 주에 증시 이슈가 참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의 올해 첫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그 코스피 5000 시대 투자 전략 그 책 나온 게 언제였죠? 예, 9월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네. 4개월 됐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책 제목이 5000 시대여가지고 한 3,000이었고요. 사실 저는 그 3000 시대였나? 3,000포인트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가. 코스피 3000 네. 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쓴 거는 이제 작년 봄에 썼어요. 네. 이제 봄에 써서 전 사실 책 제목에 주가 지수를 넣고 싶진 않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판사의 요청으로. 주가 지수 5,000포인트라는 게 책 제목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문을 쓰면서 예. 서문 쓸 때는 작년 여름이었죠. 야, 5,000포인트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못 갈 고원은 아니지만 네. 조금 선정적인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서문에 썼는데 네.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올라온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식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요.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는 뭐 그렇죠. 좀 모두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놀라운 주가 흐름이 지난 몇 달 동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5000 간다라고 하면 네. 저거 선동한다고 막 욕먹었었는데 예. 벌써 5000에 와 있고. 근데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또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증시라는 녀석이 원래 또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또 급하게 그럼요. 떨어지고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속도를 참 아는 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관성과 가속도의 이 속성이 주가의 운동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때는 또 좋은 뉴스가 계속 들립니다. 왜 트럼프발 관세가 항상 악재였는데 네.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 전역에 뭐 25% 추가 관세 때린다고 했다가 네. 다보스 포럼 가서 그러진 않겠다 협상하자라고 네. 또 했잖아요. 이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됐는데 제 생각에 보다 본질적인 거는 반도체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이제 유럽과의 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네. 이제 미국 시장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이제 올랐어요.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또 한국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세 물리겠다고 했다가 접어놓은 건 한 2, 3일 동안의 사실 해프닝인데 그린란드에 대한 긴장은 계속 있었지만 관세는 2, 3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주식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쭉 올랐으니까 제 생각에는 반도체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작년 4분기 이후로는 작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를 지금 이제 5,000포인트 다 갔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코스피를 그려보면 한 4,10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승폭을 빼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의 한 8,900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끌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2,300에서부터 한 5,000 언저리까지 한 2,700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상승의 전 과정에 걸쳐서는 뭐 한 30% 정도의 지분은 이 두 종목이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그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36, 7% 되고 네. 코스피 200 내에서는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외환위기 전후에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예. 한전이 꽤 오랫동안 하다가 네. 이제 외환위기 끝나고 삼성전자가 이제 부동의 시가총액 1위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조금 안 되는데요.
과거에 삼성전자 한 종목이 25%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사상 최고치는 아닌데 시가총액 상위 한두 2대 종목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37%인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어떤 종목도 시가총액의 10%를 넘어간 종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두 번째 종목도 SK 하이닉스로 이제 반도체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의존도는 굉장히 커졌고 최근에 현대차가 아주 약진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한 900조 원 넘어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550조 원이고 네. 현대차가 100조 원 조금 넘어갔으니까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3위 기업은 현대차의 격차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또 하나 좀 살펴보다 보면 오늘은 좀 하이닉스가 2.3%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좀 보합권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라운드 넘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3천, 4천, 5천 어떤 큰 문턱을 한번 딱 넘어서고 나면 좀 조정을 겪는 기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4천에서는 상당히 뭐 그때 마일드하게 빨리 갔고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도 최근에는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아주 기복 없이 잘 오른 걸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작년 1분기에 S&P 500이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알려 그러면 안 돼요. 뭐 주가가 어떻게 조정이 없겠습니까?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 잔파도까지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좋은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온당치 않은 시각이고 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어쩌라고죠.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주식이 조정 없이 거의 뭐 4천대를 아주 빨리 통과해서 5천까지 왔기 때문에 4천에서 5천 가는 것도 25% 상승입니다. 주가 지수가 25% 오른다는 건 이건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 조정이 오면 상당히 좀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야, 조정이 있다고 그걸 팔고 뭐 바닥에 더 사고 이런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그 짧은 파동을 맞추려 그러면 좋은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조정이 어떤 계기로 올 거냐 그거는 저는 뭐 미국의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보다 이 자산 시장이 훨씬 좋은 게 이제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인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전체적으로 유동성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트럼프가 그 유럽에 대해서 그린란드에 그 군대를 파견한 유럽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 물린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1포인트대에서 거의 붙어있듯이 움직이지 않다가 4.3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거는 조금 시장이 단기 조정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로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카드를 빨리 지금 내려놓으면서 다시 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라서 네.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은 차기 연준 의장 네. 지금 파월 의장이 5월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 임기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좀 트럼프가 바꿀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순순히 듣는 사람이 만약에 연준 의장 후보에 오르면 저는 오히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뭔가 신뢰가 흔들리면서요. 신뢰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억제자로서 중앙은행의 신뢰가 흔들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미국의 자본시장이 미국의 이제 채권 시장이
그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금리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작년 9월, 10월,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3번 낮췄지만 시장의 장기금리는 안 떨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암묵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특히 뭐 이제 지표를 두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는 뭐 전년 동월비에 한 3% 상승까지 갔다 지금 2.7 정도에서 이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움직이는데 좀 애매한 수치예요. 연준이 목표치로 삼는 2%보다 이제 높은 수치인데 최근에 아마존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물가 상승 요인이 지금 좀 반영되는 것 같다. 이제 아마존은 많은 그 물품 공급처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대신 그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장기 금리의 상승일 텐데 그 근간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거나 아니면은 연준의 좀 독립성을 침해받을 거다라고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연준 의장이 되면 저는 트럼프의 의중과 무관하게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케빈 해시, 그 다음에 케빈 워시, 네. 둘 다 케빈이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는 릭 라이더, 네. 블랙록의 최고 그 채권 투자 책임자, 그렇죠. 네. 가 다시 이제 급부상한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의식하는 뭐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로 저는 파월 의장의 행보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 지금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연준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이 5월 달에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연준 이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사례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면 연준 이사회에서도 나왔는데 최근에 연방준비제도 7명의 이사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 꽂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은 작년 8월에 연준 이사로 들어갔고 맞아요. 또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 의사가 그 모기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임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미국 법원에서 그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리사 쿡은 이제 연준 이사 멤버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내가 이사회에 남을 거야라고 주장을 하면 새로 의장을 하나 임명하면 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나갈 사람은 지금 저 임기를 생각하면 그 스티브 마이런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을 어느 정도 장악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조금 이제 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후임 의장도 관심사고 제 생각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 남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네. 지금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라든가 또 연준 이사 멤버로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이미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직 연준 의장을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네. 하고 막 이렇게 또 내몰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정치 권력이 굉장히 또 그 SNS에는 인격 모독적인 뭐 멍청이라든가 이런 예. 발언도 많이 했는데 트럼프 스타일로. 뭐 연준 의장도 제 생각에는 전문가고 전문적인 직업인이라 그러면 파월 의장이 나름 어떤 그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균형을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일 겁니다. 29일 목요일 한 새벽 3시쯤이면 미국 연준의 그 금리 결정을 알게 될 텐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동결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동결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이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갈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가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네. 근데 3, 6, 9, 12월 달에 FOMC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점도표 같은 것도 나오는데 네. 1월은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뭔가 좀 김 빠진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쉬어가는. 듭니다. 네. 근데 이게 1, 2월뿐만 아니라 거의 5월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나중에 연준 의장이 교체된 이후에 어떻게 뭔가 또 급격히 선회가 될지 제 지금 그래서 딱 관망에 빠져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떤 그 리더십도 교체가 되는 그런 그 과도기고요. 네. 또 경기와 제 생각에 경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 경기가 좋고 이게 이제 그렇죠. 물가를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인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작년 8월, 9월 정도 한 3% 갔던 거에서 살짝 고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연준 의장이 교체가 아니더라도 물가 지수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를 보더라도 지금은 연준이 움직이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정중동 상황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또 연준 의장 실제로 교체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일본 네. 금리도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네. 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 들어가겠다. 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럼 어떤 의미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은 일본의 국채금리 급등? 지금은 계속해서 확장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카이치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그 아베와 비슷하게 하겠다. 사실 아베가 그동안 일본이 1990년대 이후로 이 그 장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을 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중앙은행이 돈도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엔화 약세도 더 유도해야 되고 또 재정도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걸 했던 게 아베노믹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가 뭔가 좀 정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너무 높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게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2.93입니다. 근데 물가지수 구성하는 항목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동등하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거든요. 예. 여기서 돈을 더 푼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가 굉장히 자극될 거라는 우려가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 조금 변화가 나타났죠.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원달러 환율은 10원 떨어진 것도 동북아의 중심 통화인 엔달러 환율이 158엔 지금 154엔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결국은 엔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약간의 공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대외 불균형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일본 엔화가 더 약해지고 한국 원화가 더 약해지고 하는 거는 불편하죠. 그거는 어쨌든 교역에 있어서는 자국 통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를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다카이치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에는 너무 충돌이 큰데 어떤 식으로든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돈을 푸는 것도 인플레를 자극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은퇴자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3분의 1이 은퇴자인데 이 사람들은 예금 생활자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해진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진다. 그럼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다카이치 그 수상도 굉장히 그 전임 수상이 빨리 사임하고 들어왔지만 이제 아베가 죽은 이후로 일본 수상이 자꾸 바뀌는 이유도 네. 저는 인플레이션이 그 사회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의 부채가 그렇죠. GDP의 올라가고. 뭐 150% 정도 되니까 150%는 아니고 250% 되니 220% 조금 네. 날랐네요. 200%가 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환에서 나오냐, 금리에서 나오냐, 인플레이션에 나오냐, 어떤 거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저는 환에서 지나치게 나타났던 엔화 약세. 이게 돈을 풀 거라는 우려로 엔화 가치가 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대가 바뀌는 게 아직 금리는 고공권이지만 엔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금리도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아까 이제 5천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코스닥도 지금 현재 5.1%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빨라요. 지금 대형주들도 또 이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소형주로 매기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이른바 이제 포모라고 하죠. 나만 없어라고 하는 이제 그 공포심에 막 추격 매수를 너무 서둘러서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빨리 올라서 두려워서 손이 안 나간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리스크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뭐 어렵죠. 네. 제 생각에는 가격을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가격이 올랐더라도 좀 쉽진 않은 지금 이제 포모 느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서 오는 거거든요. 올라가니까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은 게 작년에도 전체 상장 종목의 15%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사는 행위는 굉장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은 이런 강세장에서는 시장 주가 지수를 사실 이렇게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적립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급함에 주식 사는 건 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포모가 생기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주식을 사는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샀을 때 내가 돈만 갖고 있고 주식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만 갖고 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거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란 기대로 주식을 사는 거지만 특히나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저와 대표님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저도 몰랐지만 2,300에서부터 5,000까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올랐으니까 하고 싶지만 2,300에서 5,000까지 올라올 걸 모르는 사람이 5,000에서 6,000, 7,000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개별 주식을 고르기가 쉽지 않으시다 그러면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는 약간의 좀 패시브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서님이 그러게요. 3천 됐을 때도 너무 올랐나 해서 못 들어갔는데 어느새 4천 또 5천 진짜 이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게 그 개별 주식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 돼서 하다 못 들어가다가 한 14만 원, 15만 원 되면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 제일 마지막에 뛰어들었다가 네. 내가 사면 꼭지야 또 이런 말을 또 반복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는 올라온 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개인 투자가분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주가 분석을 업으로 하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잘 맞추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에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커지면서 9만 원대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이 5만 원 밑으로 살짝 떨어지기도 했어요. 한 3, 4년 동안에.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포비아가 있지만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걱정스러운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거 국가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이거 언제 올라가 했는데 그래서 이걸 알기가 힘든데 저는 정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게 6천 갈 수도 있고 5,500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오른 다음에 주식은 조정이 제 생각에는 완만하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어요. 단기 조정이건 깊은 조정이건 또 주식 투자가 본질적으로 올라간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린 조정도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전 삼성전자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나쁜 가격에 9만 원대 주식을 샀던 분도 시간을 늘려놨더니 이제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2, 3년, 3, 4년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런 돈 갖고 해야 돼요. 예기치 못하게 시장에 밀리더라도 견디면은 결국은 보답을 해줬다라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주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것이지 너무 시세를 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그게 투자를 좀 그 실패하게 하는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연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배분해 놓은 것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거의 턱에 차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또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또 뭐 코스닥도 더 많이 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해왔던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특정 자산에 대한 편입 비율의 목표치는 어느 자산을 한국 주식을 얼마만큼 산다가 아닙니다.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의 운용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올라간 자산은 줄이게 되고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금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또 나름 떨어질 때 또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렇죠. 그땐 또 그런 다시 역할을 살려요. 해왔고 네. 또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 생각에 올라간 자산 줄이고 떨어진 자산 늘리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나름 또 직관적이고 좋은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뭐 한국 주식을 연기금의 이제 몇 %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매우 이제 기술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좀 이제 곧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은 연기금이 운용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확대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요. 그것도 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잘 운영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올라갈 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주식이나 채권이나 막 이제 복잡하게 투자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주식육 채권사 육사 포트폴리오가 웬만한 헤지펀드들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보다 성과가 나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간 거 줄이고 떨어진 걸 늘리는 방식이 이 복잡한 재산 배분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제 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존중을 하고 지금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좀 뭐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왜 센터장님도 왜 증권업계 간담회라든지 예전에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 리서치 센터장 간담회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데서도 이게 의견을 내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 뭐 비중을 더 늘리면 좋겠다. 뭐 코스닥 그런 얘기까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들이 있죠.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니까 뭐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그리고 또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되게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많은 종목이 소외된다는 평가도 있다 보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을 거란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모험자본 투자, 뭐 생산적 금융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전 시장을 놓고 보면 좀 코스닥은 굉장히 논란의 그 시장이고요. 네. 또 코스피 시장은 뭘로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인데 코스닥은 좀 매우 좀 뭐랄까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김학균 센터장과 이어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부터 중간에 잠시 다녀옵니다.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와,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5% 조정받고 있는데 코스닥이 5.6%나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50에 대해서 그 매수 사이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한 1,700~800개 정도 예. 되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죠. 2배 이상 됩니다. 네. 근데 그 코스닥 1,800여 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한 안 절반 되죠.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장으로 치면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코스피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모습이나 그때는 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컸지만 과거에 창조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럴 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 굉장히 좀 온풍이 불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투자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성이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게 설마 되겠어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 어쨌든 그쪽으로 돈이 조금만 들어가도 급등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럼 코스피는 사실 5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으로 설명이 되는 주가거든요. 뭐 이제 개별 종목의 이 뭐 사정은 다 다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도 저평가된 시장이지만 코스닥은 사실 이익으로 설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그렇죠.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적 자극이 있을 때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게 결국 지탱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인 뭐 로봇 회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거의 없는데 시가총액이 13조 원을 넘어섰고 와 오늘 뭐 실적 없는 그래서 최근에 증시 뭐 거의 하한가 맞고 뭐 상패 우려까지 불거졌다는 그런 뭐 로봇 회사 주가도 뭐 상승 반전하고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검색 1위에 오르고 이런 모습 보면은 좀 과열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코스피가 5천 갔던 걸 몰랐던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과하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은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더더욱 한 번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제가 아까 단기 조정은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걸 맞추지 않더라도 결국 시장이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적정한 수익을 주는 거고 잔파도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중간에 배당도 주고 하면서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좀 야해지면 한순간에 팔지 못하면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되면 안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그렇죠. 속성이 있긴 네. 하지만은 너무 빨리 올라도 부작용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코스닥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이 좀 본질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네. 그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지난주 후반 이후로 올라가는 종목이 앞서서 제가 그 반도체 두 종목이 코스피를 많이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기존에 급등하는 코스닥이 있고 소외주까지도 조금 이제 빛을 보는. 네.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저는 굉장히 논란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외주는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오너들, 지배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상속이 지배주주의 이제 연령이 높아서 상속이 임박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생각하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속세만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저는 어떤 기업들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상장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10%나 20%밖에 안 되는 예컨대 PBR이 0.1과 0.2밖에 안 되는 상장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회사들 보면 회사가 뭐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또 많이 투자할 때도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뭐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그런 계획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주가에도 관심 없고 또 주식시장에서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계획도 없으면 굳이 뭐 상장돼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가로 평가하니까. 그렇죠. 주가로. 주가로 평가하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냥 실물 자산의 가치 대비하게 되면 100만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PBR이 0.1이라 그러면 결국 10%의 상속세만 내고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자녀에게 그 지분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네,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거에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상장회사의 상당 기업들은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60%를 내야 되니까 주가와 상속세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건 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뭐 주가가 올라가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쨌든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데 두 가지가 다 저평가된 종목이 주가 오르기 방지 법안 어떤 제정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차분한 시세고 또 코스닥은 기대가 많이 앞서는 시세인데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다변화되는 거는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럼 뭐 이제 저평가 자산주들, 소외주들도 좀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또 코스피 많이 올라서 돈 번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코스닥 아니면 이제 안 올랐던 주식들로 이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왜 매매 기운이 또 넓어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겠고요. 이거 대형주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잠정치는 나왔습니다. 뭐 확정치를 또 공시를 하게 될 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오랜만에 빛을 보고 하이닉스가 3%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글쎄요. 실적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돼 있는 걸까요? 더 또 놀라운 걸 또 보여줘야 될까요? 근데 더 놀라운 기대를 갖기에는 네. 지금 반도체 주식은 올해까지 뭐 분기가 아니고 올해까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거의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대를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주가도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뭐 5만 원으로 잡으면은 한 3배 정도 오른 셈이네요.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한 지금 4, 5년 보면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는 상당히 많이 좀 이미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지금 올해 지금 1월인데 네.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이기 때문에 2026년 올해 11개월 남아있는 올해 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주가 이런 걸 보면은 작년 11월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횡보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올해는 거의 완판이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실적은 좋지만 주식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제 생각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저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뭐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의 투자 계획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또 좋아진 실적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전방에 있는 빅테크들이 얼마나 또 투자를 늘리는가 네. 반도체를 얼마나 또 필요로 하는가를 봐야 되겠고 지금은 약간 의심을 좀 하는 거잖아요. 예. 구글은 굉장히 잘 나가고 투자할 것 같은데 메타도 잘할 수 있을까? 또 그 아랫단에 있는 오라클 같은 회사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까? 지금 그런 식의 투자가 몰리면서 반도체 풍기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앞단에 있는 전방 산업에 있는 회사들의 투자 계획이 보다 더 중요하지 그러게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메타, ASML, 애플, 아마존 등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이들의 이른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반도체주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잉여 자금을 통해서 막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메타를 말씀드린 것도 메타로 주주환원 많이 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제 투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10월 말에 300억 달러 그 회사채를 발행했죠. 처음으로. 이게 뭐 4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돈이 계속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고 자사주를 시장에 내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야, 이 기업들이 투자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앞단에 있는 반도체의 어떤 그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또 늘릴 거야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올해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 정도 투자와 관련된 어떤 시계가 나와야 거기 칩을 파는 회사들의 주가도 좀 유의미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메타를 비롯해서 회사채 발행에서까지 데이터 센터 확충하는 기업들, AI 발전시키는 기업들의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 회사채가 얼마나 또 소화가 되는지, 네. 또 그래서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또 잘 나와야 그들의 투자가 또 지속 가능할 테고, 네. 아까도 우리가 잠깐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리 환경도 또 좋아져야 이들이 투자를 더 늘릴 테고 이게 또 다 맞물려 그래서 있는 제 거죠. 생각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